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 첫째 목요일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달 세 번에 걸쳐서 대한제국과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한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 바로 앞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세 번 공부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 바로 뒤에 이제 대한제국이 오는데, 뭐 사람도 바뀌지 않았고요, 제도도 바뀌지 않았고, 뭐 조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사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을까? 그것을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름이라도 바뀌는 와중에 선교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제국은 연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3년입니다. 물론 13년 동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뭐 3주에 걸쳐서 13년을 정확하게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할 때는 몇백 년이었잖아요. 네, 뭐 2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세 번에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또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기억이 좀 많이 남을까를 생각하다가 강의 노트를 막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막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막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노트 앞에다가 그날 할 내용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뒤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그냥 이 표만 가끔 한 번씩 좀 들여다봐 주시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역사라는 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또 너무 많이 뭐 한 15장면을 실어 놓으면 여러분이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5장면 정도만,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중간에 제가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사건은 이게 제목이 대한제국이니까요. 대한제국이 선포된 그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라는 임금, 이제 조선시대의 맨 마지막 두 명의 왕이 이제 고종이고 고종의 아들 순종이라는 이제 임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조선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속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7년이니까 20세기를 한 3년 남겨놓은 거죠. 20세기를 한 3년 남겨놓고 고종이 제국을 선포해요. 우리는 제국이다. 그러니까 독립국이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을 선포했으니까 그전에는 조선시대를 왕들이 다스렸다면 제국은 이름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 왕이 아니고 고종 황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의 아내가 벌써 죽었죠. 이때쯤이면.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그 사건을 잠깐 다뤘었는데 이미 고종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1897년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의 호칭을 바꿔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왕비였는데 이제는 황후로 바꿔요. 황제의 아내이기 때문에 황후라고 바꾸고 이름을 붙여서 명성황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 사건에도 명성황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대한제국이 되면서부터 고종 황제 명성황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기억나시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명성황후가 암살된 사건이 1895년이었어요.
그런데 1895년도에 왜 암살이 됐냐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요. 일본은 또 왜 그랬냐면 자꾸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기대서 일본을 쫓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네, 그전에는 사실은 명성황후가 어디에 기댔냐면 청나라에 자꾸 기댄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부르고 청나라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해서 몇몇 사건들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넘어가지 못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어, 누가 이겼는지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이제 조약을 하나 맺어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청나라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은 좋았어요. 그죠?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 independent country다라고 말해주니까 그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청나라는 조선 땅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만 들어오겠다라는 계획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는 전쟁에 졌으니까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아직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니까 일본 공사인 미우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객들,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긴 무슨 한복도 아니고 이렇게 그 치마 같은 바지 그런 거 입고서 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무라이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명성황후를 이제 암살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명성황후를 없앤 다음에는 이제 모든 그 장관들,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친일이라 그러죠. 친일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친일파들로 이루어진 캐비넷이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관도 일본하고 좀 친한 사람, 일본말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세워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 시행한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비위생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상투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단발령. 단발령이라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누가 내렸냐면 고종이 내렸어요.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뭐 저기 협박이 있었겠죠. 당연히 다 친일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일본이 황제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라라고 이제 거의 뭐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머리를 사실은 먼저 잘라야지 됐을까요? 고종하고 순종이 먼저 머리를 잘랐어야만 돼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끔 이제 어디 이렇게 사진 같은 데 보시면 고종 황제가 요즘 이렇게 아저씨들 같이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고 군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쭉 서 있는 그런 사진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임금이 쓰는 왕관 속에는 상투가 있었어요. 긴 머리를 이제 이렇게 따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상투로 이제 이렇게 틀고 있었는데 그 상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 왕이 먼저 자르고 이제 모두 다 단발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잘 따랐을까요? 사람들이 잘 안 따르죠. 어느 날 갑자기 안 따르고 황제가 미쳤구나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무슨 지방 종친회 뭐 이런 데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 볼 면목이 없다고 왕부터 저렇게 그냥 머리를 다 자르고 예전에는 이제 조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 머리나 몸이나 이런 건 손댈 수 없다. 이런 아주 좀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 자르는 일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발령을 내렸으니까 머리는 다 자르게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협조는 안 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협조 안 하나 해가지고 지방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협조 안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던 군대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 일본 군대들이죠. 그 틈을 타가지고 고종 황제가 도망을 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어려운 말로 아관 파천이라고 해요. 예, 단어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아관. 왜냐하면 이제 아관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공사관, 건물이라는 뜻이고요. 아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러시아를 지금은 이제 러시아잖아요, 발음이. 근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순수하게 한글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한글 이름은 러시아의 한글 이름은 아라사예요, 아라사. 그래서 아라사 건물로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아관 파천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가 틀려지냐면 아무리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힘이 세기는 했지만 남의 나라 공사관 안에는 못 들어가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미국에 있지만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이 지금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는 있지만 러시아 공사관 안에 들어간 고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러시아는 너무 좋았겠죠. 안 그래도 일본이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게 너무 못마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제국의 황제가 자기네 공사관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대한제국의 장관들이 친일파에서 친러파로 바뀝니다. 친일파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다 이렇게 리자인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러파로 바뀌어요. 근데 친러파든 친일파든 이게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친일파가 왜 생기냐면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친러파가 왜 생겼냐면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고종이 스스로 지키질 못하니까 그냥 러시아랑 친한 사람들을 주변에 쭈루룩 세워놓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바로 이제 이 대한제국 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우리가 너희 나라 황제를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요. 별의별 이제 베네핏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던 건데 우리가 너네 왕을 보호하고 있지 않냐. 황제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확히 1년 뒤에요.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와요. 예, 이제 일본 친일파들을 어느 정도 다 몰아낸 뒤고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제가 거기 그 노트에다 써놨는데 덕수궁이라는 데로 돌아가죠. 예, 덕수궁 한번 가보셨어요? 네. 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가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의 왕이 머물던 궁궐은 덕수궁이 아닙니다. 예, 혹시 또 그 궁궐 이름 중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복궁이라고 있어요. 경복궁. 그래서 경복궁에 원래는 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경복궁으로 가지 못하고 덕수궁으로 가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덕수궁 담 바로 옆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도망가기 편한 자리에다가 이제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덕수궁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덕수궁 담 건너편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2월에 돌아왔는데요. 그 해 10월에 제가 위에 그 표 만들어 드린 것처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다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사실은 주변에는 지금 벌써 일본, 러시아,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 러시아하고 친한 사람들이 꽉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종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주변에 조선을 둘러싸고 있던 어느 나라도 아, 이제 대한제국이 독립국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시기에요.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first name을 위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량. 발음이 좀 비슷한가요? 윌리엄하고 위량.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어드에서 배를 따고 윌리엄에서 위량을 따서 배위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한 선교사님이세요. 자, 1862년생인데 조선에 온 게 189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선교사들은 대개가 다 20대예요. 그렇죠? 예, 30대, 40대에 온 게 아니라 20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교나 뭐 의대나 이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뭐 26세 온 사람, 7세, 8세, 9세 이렇게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아주 열정에 넘치는 사람들이 조선을 향해서 왔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산에 자리를 잡고 부산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시면 초량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량교회를 이분이 이제 세우세요. 베어드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 당시에 1891년에 와서 세운 교회니까 벌써 역사가 이제 한 120년 이상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죠. 자, 그리고 이제 권서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책을 팔고 특별히 이제 성경을 지고 다니면서 무료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팔았던 사람, 뭐 쌀을 받든지 뭐 닭을 받든지 뭐 계란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값을 주고 예, 팔았던 그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상륜이라는 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교회도 세우시고 한 분이에요. 이분이 서상륜 그 이라는 분의 동생이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다시 나올 텐데요. 이 동생인 서경조라는 분은 장로교에서 한국에 제일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7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인데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안수받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이야기인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권서인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좀 궁금하시죠? 동생도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이제 이 사람이 목사가 안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그런 혼인들이 종종 있었지만 서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억지로 시켜서 했는데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계속 생활은 같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지만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부인을 놔두고 첩을 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기는 목사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인하고 살겠다. 그렇게 끝까지 고집해서 뭐 권서인도 되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끝까지 이제 목사는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동생인 서경조라는 분이 이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서상륜하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이제 순회 전도, 지역을 이제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당시만 해도 선교는 공식적으로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도 그렇고 대한제국 정부도 그렇고 선교사에게 선교해도 좋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눈에 안 띄게 둘만 가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하고 권서인 한 명. 권서인은 이제 마을 질이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데리고 여행처럼 가면서 만나면 그냥 전도하고 이제 이런 거지 공식적으로 선교한다라고 신청할 수도 없고 또 허락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 선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선교하러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병원을 세우든지 의료 선교를 하든지 또 하나는 학교를 세우든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의료 사업을 하든지 교육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만 할 수 있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요 1890년 후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895년에요. 대구에 개성학당을 설립해요. 지금도 이제 대구에 가면은 무슨 대학 있어요? 유명한 대학? 대구에 가면은 계명대학이라고 있죠. 계명대학. 그 계명대학이 이제 초기에 이름이 개성학당입니다. 개성학당. 자, 그리고 이제 1897년에는 또 순회전도를 하다가 이제 평양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숭실학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은 저쪽 상도동 쪽에 이제 그 숭실대학교가 있죠. 숭실대학교. 네. 그래서 1897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벌써 역사가 한 125년 뭐 이렇게 되죠.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일본 제국이 이제 한국하고 합쳐진 해가 1910년이거든요. 그래서 1910년 이후에 1931년에 이제 그 숭실 학당이 더 이제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숭실 전문학교,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 그리고 숭실 중학교를 열게 됩니다. 더 학교가 이제 커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교식에 당연히 숭실학당의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초대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개교식에 참여하고서 한 달 있다가 죽어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장티푸스가 이게 아마 모기에 이렇게 물리면 걸리는 병인가요, 이게? 한국 이름은 예전에 이제 장티푸스를 장질부사 이렇게 불렀어요. 장질부사라고 부르는 그 병인데요.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한국 분들에게 또 좋은 일을 해준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처음 한국에 소개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역사 배울 때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 목사들과 성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 헌법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잠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장로교 헌법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다 모아놓은 챕터가 그러니까 33개 챕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죠. 이 책과 그 책의 내용을 한국에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한국에 장로교회라는 교단이 생기기도 전에 장로교란 무엇인가, 또 장로교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또 장로교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준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베어드.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는 일제 시대에도 신사 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지만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 의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요. 어떤 학교는 이제 신사 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이제 그 절을 하는 거죠. 일본을 다스리는 그 신과 또 그 천황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사 참배라고 하는데, 그 신사 참배에 찬성한 학교들이 있고 반대한 학교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반대 학교가 숭실대학, 숭실학당이라고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찬성했던 대학,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찬성했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던 대학이 이제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또 연세대학 안에 뭐 신학도 있고 다 있는데 참 아이러니죠. 예, 일제시대에는 연세대학은 신사참배를 찬성을 해서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요. 숭실대학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한참 후에 다시 이제 문을 다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윌리엄 스왈런이라는 선교사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first name이 스왈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last name을 따가지고 소안론 비슷한가요? 소안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이제 영어 발음이나 선교사들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선교사들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국 이름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안론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이제 태어난 연도를 보니까 1865년인데 조선에 온 게 언제예요? 1892년. 그러니까 역시 보나 안 보나 나이가 20대 이렇게 알 수 있죠? 예, 20대에 왔습니다. 부인하고 함께 와가지고요. 서울, 평양, 원산. 이제 평양하고 원산은 이제 지금 이제 북한 땅이죠. 그리고 서울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안론 선교사 이전의 선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를 하긴 했어도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몰래 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고종의 주치의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알면서도 조금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크게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런데 이 소안론 선교사에게 이제 처음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1898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1년 뒤죠. 1년 뒤에 스왈런에게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이 사람은요, 원래 선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는 농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던 첫 번째 선교사예요. 소환론 선교사.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기 조금 뒤로 가면 1901년에 이제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 노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노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노회가 처음부터 뭐 여러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노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 이름을 독노회다 이렇게 불러요. 독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노회다라는 뜻으로 이제 독노회, 그 임시노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뭐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떠나도 대한제국이 계속
복음이 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신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길게 본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나니까 우리 선교사들도 이제 좀 있으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1930년대, 20년대 이제 다 이제 떠나고 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바로 소안론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어디다 세우냐면 자기가 활동했던 서울, 평양, 원산이라는 세 도시 중에 평양을 선택해서 평양 신학교를 시작을 해요. 1903년입니다. 그래서 모펫 선교사, 모펫이라는 사람하고 스왈런 선교사, 이 두 분이 평양 신학교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1932년에 은퇴했는데요.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평양 선교부에서 33년을 성경 연구하고 선교 활동하고 이 두 가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자기가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한국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했겠죠. 예, 그리고 또 선교 활동하고 이 두 가지를 힘쓰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보시면 19장하고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은 여러분 너무 익숙한 찬양이시죠?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예, 찬양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이렇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한글 가사를 쓰신 분이 소안론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분이 영어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한글로 바꾼 게 아니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한글 가사를 이분이 쓰신 거예요. 가사를.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느껴지시죠. 선교사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뭐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짧으면 2달, 뭐 길어야 3달, 뭐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조선어를 정말 밤낮 없이 배워가지고 이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33년 동안 성경 연구하고 선교 활동하고 또 한국의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그냥 한글 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 가사 찬송가 19장 493장을 이분이 이제 쓰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뭐 전공했다 그랬죠? 대학에서? 네, 대학에서 이 사람이 농업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는 이제 그 남한 쪽에 있고요. 황주는 저기 북한 쪽에 있는데 남한에 있는 한 도시, 북한에 있는 한 도시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사과나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사과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구가 사과가 맛있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런데 그 대구 사과가 원래 대구에 있던 사과가 아니고 이 소안론 선교사가 미국에서 가져온 사과나무를 심어서 수확한 사과가 지금 대구 사과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사과 먹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처음 자기네 땅에다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소안론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심어줬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윌리엄 스완런 선교사하고 같이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 아까 제가 모펫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 모펫 선교사도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이름은 이제 세뮤얼 모펫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국 이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펫이라는 이름에서 마포. 많이 비슷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게 제일 한국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마포. 그 다음에 세뮤얼은 삼열. 비슷해요? 예, 저희 집에도 삼열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삼열이가 한 분 있는 집이 있네요. 그렇죠? 예. 세뮤얼이 이제 한글 이름으로는 삼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뮤얼 머펫, 한국은 성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펫 세뮤얼을 마포 삼열 이렇게 해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제 그 사람인데요. 1864년생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1890년에 들어왔으니까 이분도 역시 20대, 그렇죠? 26세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은 굉장히 오래 선교했어요. 46년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대에 왔는데 열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한국에서 60대도 아니죠. 거의 70대죠. 그죠? 46년간이니까. 예. 20대 청년이 와서 70대 노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뮤얼 모펫이 되겠습니다. 자, 평양에서요, 22명, 아까 신학교 세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들을 22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이제 평양신학교. 처음에는 이제 평양신학교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 평양신학교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두 대학으로 이제 나눠져서 그렇게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미국에서 온 20대 선교사가 세워서 거기서부터 장로교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장로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출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펫이라는 사람은 46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으니까 조선시대에 왔다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것도 보고 또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것도 보고 또 일제에 의해서 추방도 당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모든 일을 다 겪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뮤얼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잘 모르는데 1911년에 일본이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이게 가짜로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선 독립운동에 관련된 사람 105명을 다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제국은 없어져 버린 뒤니까 1911년이니까요. 1910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 선교사인 세뮤얼 모펫 선교사가 나서서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다가도 이야기하고 뭐 유엔에도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그 백오인을 다 풀어줍니다. 이런 일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했던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막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국 교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이제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추방하는 해가 이제 1934년에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1936년.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72세 때잖아요. 그죠? 1936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39년에 돌아가세요. 3년 더 사시다가 1939년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이 옆 동네예요. 여러분 몬로비아 들어보셨죠? 예, 파사디나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 몬로비아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몬로비아 쪽에 가면은 이 선교사님에 대한 뭐라도 하나 뭐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건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시간 내서 찾아보고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 동네랑 아주 가까운 여기 몬로비아에서 돌아가신 세뮤얼 모펫 선교사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이분은 이제 국적이 달라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뭐 처음에 이제 뭐 귀칠라프 같이 뭐 독일 출신, 유대인 출신 뭐 독일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미국이었죠. 예, 주로 미국이었는데 이제 맥켄지라는 선교사 영어 이름 똑같이 쓰니까 이제 국적을 자세히 안 보면 모르시는데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선교사.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도 역시 한국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스트 네임이 맥켄지라서 매견지 좀 비슷하세요? 예, 매견지 선교사. 예. 그러니까 생긴 거는 조선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데 다 한국 이름 하나씩을 다 갖고 이제 활동을 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매견지 선교사는 이제 캐나다 선교사인데 제가 거기다가 그 선교사님을 독립선교사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예, 독립선교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무도 파송해주지 않은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예, 독립선교사니까 뭐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어디서 파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때까지도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듣자 하니까 미국에서는 뭐 좀 같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나라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래가지고 파송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파송을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해가지고 파송 파송을 스스로 온 그 선교사가 바로 독립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자비량 선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이 맥견지 선교사, 독립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북한 땅 쪽으로 가요. 황해도 송현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송현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1895년에 조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소예요. 예, 조선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 예, 송현을 이제 사람들은 소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래. 그래가지고 소래교회가 세워지는 장소. 거기가 바로 송현이 되겠습니다. 1895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서상륜, 서경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제. 예, 서상륜이라는 분은 이제 목사 안수는 받지 못했지만 권서인으로 또 교회 설립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 동생인 서경조는 최초의 장로교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분. 이분들이 외국인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 자금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권서인으로 막 활동을 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잖아요. 선교사들하고 같이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그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예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목사죠. 예, 최초의 목사인데 거기 보시면 교회가 1895년에 세워졌다 그랬는데 이분 돌아가신 해 한번 보시겠어요?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1895년 같은 해죠. 예,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해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냐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안 가리고 그냥 밤낮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또 권서인이던 서상윤하고 같이 순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적응 안 되는 환경에 와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말하자면 순교한 거죠. 예, 순직을 한 거죠. 예, 일을 하다가.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상윤, 서경조 말고도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목사가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에서는 파송도 못 받고 자기 돈으로 와가지고 하다가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딱 죽어버리니까 그 사정을 글로 써가지고요. 캐나다 선교본부에다 보내. 예. 한국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수고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사정을 캐나다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편지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빨리 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몇 달이겠죠?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절절한 사정을 그냥 다 편지에다 적어가지고 선교부에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은 불과 2년 딱 선교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2년 딱 선교하고 죽었는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 선교사가 2년 동안 나가서 이렇게 하고서 죽었다라는 그 편지를 받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선교사가 언제 나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때 왜 안 도와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1898년에 대한제국 세워지고 바로 다음 해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파송 선교사를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진 선교사가요, 뭐 그리어슨, 푸트, 맥레어 이런 세 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편지를 안 받았더라면, 그리고 또 맥켄지가 자비량으로 조선을 향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조선을 향했더라도 자기가 맡은 그 소래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사건과 사건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노던 아메리카에 있는 캐나다까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제 조선 선교를 이제 대한제국 선교죠.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제국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지금까지는 이제 선교사가 오면 뭐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뭐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렇게 교단이 있는 데서 주로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국에 이제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들 그리고 또 어디 교단에서 보냈나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알려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배웠던 선교사들 중에서도 뭐 언더우드라든지 뭐 스크랜튼이라든지 이렇게 보낸 교단이 분명하잖아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뭐 스크랜튼은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가 이때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강의 노트 맨 처음에 보시면 1898년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수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대한제국 초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교회 역사 배울 때 한 번 다룬 기억은 있는데요. 뭐 형제단도 이야기하고 뭐 여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공동체도 있었고 뭐 수도원 이야기할 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잉글랜드 자유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정확한 공식 명칭은. 근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에 이제 이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잉글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죠. 영국에.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종교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이었다가 나중에 카톨릭이 나의 결혼을 막 반대하니까 우리는 카톨릭 싫다. 내가 종교의 제일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그 종교를 바꾸고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에피스코팔 철치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성공회는 이제 저희가 역사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 입장에서 보면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회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예, 실제로 카톨릭의 의식, 예배 이런 건 똑같이 하면서 대표자만 교황이 없어지고 국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잉글랜드 자유교회 사람들이에요. 잉글랜드 자유교회 사람들은 잉글랜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성공회에서 빠져나와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청교도라고 불렀죠. 예.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남아있는 그 자유교회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플리머스 형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예, 플리머스 형제단.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그 땅으로 이제 선교사를 보낸 때가 바로 189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가요, 브랜드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풀네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워낙이 작고 그리고 파송 선교사 수도 적었기 때문에 기록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작은 단체에서도 조선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교단에서만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고 잉글랜드에서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성공회가 벌써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마이너리티들이 조선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선교사를 보냈던 기록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1898년에 브랜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수원에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성서강당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신우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우회? 예, 신우회라는 명칭을 제일 먼저 쓴 게 플리머스 형제단이에요. 우리는 신우회라는 이름은 많이 썼지만 누가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몰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독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한 단체가 바로 플리머스 형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경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글로 로마서를 이제 출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에서 모이던 성경 공부 모임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나중에 뭐 일제 강점기 거치고 해방되고 또 독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하냐면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 예, 수원에 이제 동신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기독 신우회 성서강당 그리고 그것을 만든 단체는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플리머스 형제단이다. 이제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할 강의는 이제 1900년도로 넘어오면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부흥운동이 몇 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소개하면서 또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부흥운동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부흥운동을 설명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모임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사경회라는 거예요. 사경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사경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가르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이제 사경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경회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요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설명드리고 사경회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에서 어떤 부흥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또 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